연휴 직전에 대유 플러스 그 은행 쪽에서 발행했던 CP가 부도를 공시했거든요. 근데 CP 부도는 상장 폐지예요. 대유 플러스 주식 아니고 채권 말씀드리는 거. 주식은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CP 부도일 때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요거 정리매매 이뤄지면서 상장 폐지될 겁니다. 그래서 대유 플러스 12회차, 14회차는 곧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이제 안 되고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는 점은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대유 플러스 채권자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부채는 다르죠. 부채는 전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인을 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면 그냥 그대로 100%다 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매입 채무 151억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은 543억이라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외부 차입금이 357억, 계열사 차입금은 186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유 AP한테 빌린 것만 176억이에요. 근데 이 관계사 계열사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채무나 이렇게 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뭔가 이 186억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선순위 채권자들의 그 채무에 있어서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 플러스 알파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애초부터 이걸 186억은 대유 AP에 있는 건데 이거는 상기가 될 수 있으니까 빼야 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공격적으로 본 거고, 이렇게 회수율을 구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43억도 543억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급 채무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조정해주는 대신에 95억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88억인데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 차입금으로 처음에 빌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환되는 상환 1이 만기 도래 1이 1년 이내로 된 애들을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빌렸을 땐 장기 차입금이야. 그러니까 얘는 장기 차입금에서 계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88억 9천만 원은 빼 0으로.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장기 차입금에서 계산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넘어오면서 회계상 수치로 바뀌다 보니까 조정이 돼. 내가 빌린 돈이 100억이면 갚아야 되는 100억인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 막 이렇게 오면서 100억이 막 98억 99억 몇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빌린 돈이 얼만데를 그냥 계산해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 외부 차입금이 357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 357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근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기 차입금에서 볼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유동성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남은 전환사채인데 얘도 파생상품 부채 이런 걸로 같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하고 전환사채 액면, 잔존 액면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 그랬더니 9회차 전환사채는 총 159억이 남아있었고 10회차 전환사채는 75억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142억에 181억의 일정 부분 더해가지고 뭐 200억 300억이 될 텐데 이거 싹 무시하고 159억 잔존 액면에 75억 잔존 액면 더한 234억이 전환사채로서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채는. 그렇고 이자도 있잖아요. 경과이자 지급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법정관리 간마당에 보통 이자는 전부 다 탕감할 거예요. 너희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자까지 계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금 잔존 액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4억으로 계산했다. 이거 0. 리스 부채 그대로 갖고 오고, 파생 상품 부채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데서 남아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무시. 그냥 전환사채든 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으면 잔존 액면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181억도 무시. 유동성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 이게 지금 뭐냐면 BW예요. BW의 잔존 액면을 봤더니 285억이야. 여기는 300억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잔존 액면은 285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으로 봤을 때는 285억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고 기타 유동부채에는 미지급금, 뭐 선수금,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요. 유동충당부채, 금융보증부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원래는 좀 줄여들 텐데 소송 때문에 패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당부채로 잡아놓은 이런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 다 끌어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다 끌어봤습니다. 비유동 부채 중에서는 이거 0, 장기 차입금 이것도 217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 회계상 얘만
이것만 유일하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아니야. 얘는 실질적으로 100몇십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있었던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제하고 내가 진짜로 장기 차입금으로 빌린 돈을 계산해봤더니 217억이더라고. 그래서 이 217억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회사채 34억인데 잔존 액면 35억이기 때문에 35억 가지고 왔고요. 확정 급여 채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100%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무는 얼마냐면 1900억인데 제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열사향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채무들이 좀 많은데 그게 한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50%는 법원에서 야 너희 이거 계열사 이렇게 해서 채무 탕감해서 상계해라라고 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은데 그걸 100% 다 하라고 반영을 할 수 없는데 50%는 최소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을 여기서 80억을 뺐어요. 그래서 총 갚아야 되는 돈은 1824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금화 가능 자산은 545억인데 갚아야 되는 선순위 부채는 1823억이니까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회수율이 나오고 그게 29.9%가 나왔어요. 이까지 이해가 돼요? 반기 보고서 이후에 경영활동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제공을 한 내역, 그리고 담보를 받은 내역, 지급 보증을 받은 내역, 그리고 관계사 관련된 노출되어 있는 계약이나 자산을 상계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29.9%였어요 회수율이. 근데 1차적으로 14회차 BW가 300억이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 300억이 발행이 됐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294억의 현금이 들어왔고 6억은 수수료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내 자산에서 현금이 294억 플러스가 됐겠죠. 부채는 300억이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기존 자산 부채에서 자산에서는 플러스 294억, 그 다음에 부채에서는 플러스 300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은 그 분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분기 동안 발생한 그 현금 유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봤더니 한 30억 가량 사용됐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현금에서 30억이 제해지니까 294억을 더해준 다음에 30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산에서 294억 더해줬고 30억을 빼줬습니다. 그리고 부채에서는 300억을 더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회수율은 38.1%가 돼요. 아까 29.9%였는데 완전 늘어났네. 이게 왜 늘어났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돈이 없어서 한 29.9%만 회수해줄 수 있었는데 14회차 BW를 모집하면서 14회차에 투자한 자금으로 모든 채권자가 엠빵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29.9%에서 38.1%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14회차에 투자해주신 그런 착한 그 BW 채권자 분들 덕분이라고, 투자자 분들 덕분이라고. 그래서 일단 회수율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영활동이 있었냐면 대유홀딩스 대여금이랑 위니아 선수금은 부채거든요. 각각 120억씩 상계를 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대유홀딩스 271억에 대한 대여금은 스마트홀딩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무조건 갚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무조건 담보 있어서 이거 상환될 건데 이거를 위니아에서 120억을 가져간 거랑 똑같아. 위니아 선수금 120억이랑 대유홀딩스 120억이랑 상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마이너스 120억, 그 다음에 위니아 선수금 마이너스 120억 이렇게 해주면 이저 위에 거에서 마이너스 120억, 얘도 위에 거에서 마이너스 120억 하면 알짜 자산으로 특정 채권자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전체 입장에서는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34.4%가 돼요. 대유 AP 지분 206만 주를 대유 에이텍에 87억 받고 매각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매각한 지분 있죠? 요거 206만 주만큼은 자산에서 차감해줘야 되고, 현금은 87억이 늘었는데 현금 56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를 상계를 해줬어. 31억의 부채를 감해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일단 대유 에이텍 매각과 관련해서만 보면 206만 주만큼을 자산을 감해줘야 되는데 87억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87억을 감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수정했잖아. 대유 AP 자산을 어떻게 수정했어요? 주식 현재가로 곱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넣었잖아. 대유 AP가 101억인데 이 101억을 그대로 넣은 게 아니라 현재 가치화해서 159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 206만 주 있죠? 206만 주 곱하기 현재 가격 한 거, 그걸 자산에서 차감해줘야 돼. 그게 얼마냐면 63억. 그러니까 자산에서는 63억을 차감해주고, 대신에 현금이 56억 올랐으니까 다시 56억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채무를 상환해줬거든. 채무를 상계해줬으니까 31억을 부채에서 감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에서 63억은 빼주고 지분을 넘겼으니까 지분 가치만큼 빼주고 현금 56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현금 56억을 더했어. 그 다음에 부채에서는 31억 빼줬다고. 그러니까 31억을 빼줬어. 됐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KB증권 차입금 70억을 또 현금으로 상환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특정 현금을 특정 채권자한테 주면 전체 회수율은 떨어진다고. 이게 너무 아쉬워. KB증권 상환금은 50억은 아닌가요? 나머지 20억은.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션님처럼 각각의 지분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50억만 상환하고 대유 AP 지분을 대유 플러스 걸로 만든 다음에 매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KB증권 같은 경우에 총 차입금이 70억이었고 이걸 아마 다 갚아야 얘네들이 만기, 아마 분명히 만기 상환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얘네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지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KB증권에서 분명히 70억 다 상환해야 우리가 요거 상환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담보 제공되어 있는 거 풀어줄 거다라고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억은 다 상환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70억은 상환됐다라고 봤고요. 일단 션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 담보 제공되어 있는 게 아마 각각 달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70억 그러면은 자산에서 다시 또 70억 현금 부족해 떨어질 거고, 70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부채도 70억은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회차 전환사채 중에 10억은 상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10억 상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억 부채 감소. 그렇게 됐을 때 회수율은 31.8%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까지가 요거 31.8%가 7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분석한 날까지 발생했던 경영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반영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담보 제공. 여기서 이제 회수율이 막막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은행이나 증권사 차입금은 담보가 다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알짜배기 담보들은 다 제공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일반 선순위 채권자들의 상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산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일단 유형자산 담보 제공이 306억 정도 담보 설정 금액이 되어 있었고, 그 담보 제공처는 하나은행, 서광주 온양, 남거창 농협, 보성 농협인데 요거 219억짜리 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부채는 219억이고 유형자산은 306억치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정 후 우리가 유형자산을 여기서 얼마로 계산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유형자산 289억이지만 우리가 계산한 거는 85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산은 85억을 감해주고, 그럼 부채도 당연히 상환을 했을 때 85억만 담보 제공했을 때 85억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5억에 대해서만 부채를 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산 여기 보면은 85억 감해줬고 부채도 85억 감해줍니다. 유형자산 그럼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85억 감해주니까 28.6%가 확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형자산 매각으로 85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현금화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회수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저는 85억으로 유형자산을 계산했지만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잖아. 땅값이 올랐는데 그 토지가 알짜 토지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높게 경매가 돼가지고 50%가 아니라 뭐 거의 100% 받을 수도 있고 80%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렇고 투자부동산은 대유 위니아 타워인데 4억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유동화 대출로 해서 50억 정도가 담보로 제공돼 있어요. 그래도 봤더니 담보 제공처는 유동화 대출 땡겼을 때 선순위, 중순위고 뉴에라 대우, 뉴웨이브 대우, 뉴스테이지 대우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유동화 대출 특성상 담보를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잡혀있는 타워를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임대료가 발생하고 이 임대 수익으로 요거 뉴에라 그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상환을 하게 되면 이 투자부동산 90억짜리는 전체 채권자들의 상환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장밋빛 전망을 감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담보권 유동화 대출 담보권자들한테 넘어간다라고 계산을 하자고.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그 장밋빛 전망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90억도 그 우리 회수율에 큰 폭으로 제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투자부동산은 72억으로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 72억으로 채권자들의 상환 자금을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2억을 전부 다 감해주면 돼. 자산에서 그래서 여기 감해준 거에 72억 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1800억에서 72억을 감했어. 그러면은 회수율은 25%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아까 54억 6천으로 갖고 왔는데 사실은 재고자산의 50%는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으로 담보가 제공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54억 6천 중에 반은 뭐다? 우리가 108억, 110억 정도에서 곱하기 0.5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110억에서 54억 6천만큼 50%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4억 6천에다가 50%를 곱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감해줘야 돼. 자, 담보로 제공이 돼 있으니까 한국수출입은행에. 그럼 여기 보면 54억 6천만 원 나누기 2한 것만큼은 자산에서 빼주고 당연히 부채에서도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24.5%가 회수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조금 이렇게 맞출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유에이텍 전량 다 그 전량이 담보로 제공돼 있고요. 제공처는 푸른 상호저축은행, 국민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2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다 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유AP 잔량 310만 주에 대해서 3,050원 곱해주면 95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더 하이스트 제33차랑 삼성증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상환재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에서는 22억 빼주고 95억 빼주고 부채에서 22억 빼주고 95억 빼줘야 됩니다. 이 22억은 회계상 가치가 아니라 제가 그 수정했죠. 그 현금화 했을 때 대유에이텍이 2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2억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억 빼줬고 95억 빼주고 22억 빼주고 95억 빼주고 이러면 회수율은 또 큰 폭으로 내려가죠. 18.9%. 그리고 동강홀딩스 지분 65억이랑 위니아전자 아메리카 48.7억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자산들은 대유AP 쪽에 차입금 176억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행사를 해서 동강홀딩스 지분을 그 대유AP가 가져감으로써 대유그룹 외부로 이 가장 최꼭다리에 있는 지주사의 지분이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5억에 48.7억으로 뭐 나머지 이 176억을 끌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 여기 300억에서 65억이랑 48.7억 각각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76억을 빼줘야겠지. 176억 빼주면은 13.2%가 회수율이 됩니다. 여기서 또 확 내려가죠. 그리고 신한은행 지급보증 예금 사용 제한 금액으로 6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한 해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34억 8,200만 원이 매출채권 담보대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채권도 담보로 제공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50% 총 대출에서 여기 보면은 매출채권 249억 중에 뭐 어떻게 다 해서 77억을 가지고 왔잖아. 77억. 근데 77억 중에 34억은 사실은 매출채권 담보로 돼 있기 때문에 34억 8억 2천은 특정 채권자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줘야 돼. 그러면은 34억 여기서도 이 위에 거에서 34억 8,200만 원 빼주고 부채도 빼주고 그러면은 1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럼 담보로 우리가 제공을 받은 건 뭐 있는데 그거 있으면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로 담보 제공을 받았던 위니아전자 미국 쪽은 이미 담보권을 행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중으로 잘못 계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담보권 행사에서 이미 받은 지분 말고도 위니아전자 지분을 또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잘못 기재된 걸로 봐서 이건 이미 기행사되어 있는 거다라고 봤고, 두 번째로 스마트홀딩스 지분은 담보로 제공이 돼 있지만 아마 담보 해지하고 채무잔액 다 갚을 거다.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사항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급보증 받은 건 뭔지 봤을 때 상상인 쪽 차입금 17억 2,500만 원은 지급보증이 돼 있고 신보 쪽에서 받은 자금 35억도 돼 있고 대유AP로부터 21억 600만 원도 지급보증이 돼 있고요. 국민은행 서광주 85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 핵심인데 사실은 워낙 보수적으로 봤으니까 219억을 갚아야 되는데 담보 가치가 85억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갚고 요건 지급보증돼 있으니까 요거는 지급보증으로 갚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85억 요 금액만큼은 전체 이 최종 부채 단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그대로 있고 부채에서 17억 하고 2,500만 원 빼주고 35억 빼주고 21억 600만 원 빼주고 8억 빼주고 85억 빼주고 이러면은 최종 회수율은 11.6%가 나온다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 내역 중에서 큰 것들은 이미 다 작업을 해서 상계 처리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상계 처리를 안 하면 회수율은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알짜 자산들이랑 해서 다 상계 처리를 했어. 그래서 자기들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애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미 작업을 다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딱히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채권이 만약에 10,000원 기준으로 거래가 되니까 12.6%면 1,260원 정도가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적립매매 기간 동안에 126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회수율 계산한 게 맞다라고 봐지면 그냥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서 4,000원에 거래가 된다 이러면은 적립매매 기간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800원 700원에 거래가 되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아, 나 법정관리 이거 못 끌고 간다, 그냥 800원 700원 받고도 그냥 회수하련다 라고 하면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정관리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할 건데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 뭐 끝까지 가는 거고, 매도 안 하고 보유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짤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기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노리는 신규 진입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크본드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채권 투자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은 아프겠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경우에는 나는 지금 1260원 정도면 충분히 회수율 1260원 이 BEP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립매매 기간에 300원 400원 거래가 되면 300원에 내가 샀어. 근데 회수율을 제대로 계산해서 1260원 정도 회수율가 됐어. 그러면 얼마야? 4배 번 거잖아요. 그니까 300원 400원에 거래되면 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뭐 126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한 요 정도의 채권이 거래가 된다. 나는 근데 법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126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한 몇백만 원 사보고, 일일가구로 사보고 수업료로 생각하고 이걸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면 제가 준비했던 대유 플러스 회수율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